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사 세계관 학교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세계관 바라보기, 그 다음에 각 세계관의 신학 부분, 그러니까 그 각 세계관마다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각 세계관의 역사학,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관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된다. 많은 세계관들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부 전달하고 있고, 성경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그림,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성경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각 세계관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세계관의 철학, 그 진리란 무엇인가, 윤리학,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그게 이제 법학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다룰 거예요. 오늘은 각 세계관이 이제 과학, 이것은 특히 그 존재론, 기원론,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 그 다음에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의 어떤 근거를 이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신학은 신학의 방법으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지금 이걸 다 들으시면 나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고, 이웃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고, 내 세계관의 정립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전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세계관들, 이런 세계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론 세계관은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슬람이나 뉴에이지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은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 절대 선의 기준이 없다, 뭐 이런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통해서는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할 때 하나님 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설명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기원, 그리고 믿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답할 말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과학이 아닌 방법으로 실제, 리얼리티죠. 실제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것들을 과학이 아닌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묻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존재를 믿는 것은 미신이 아닌가?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이런 질문들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고 성벽과 성문으로 이렇게 방어된 예루살렘의 이게 없으면 이런 공격들이 빈틈을 타고 들어오면 성 안의 성민이나 성전은 언제든지 침범을 당하고 회파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 성벽을 튼튼하게 완전히 닫히게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을 달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의 이 범위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 지금 우리의 세계관의 형편, 이것과 우리의 신앙의 형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가설과 추정으로 가득한 진화론, 뭐 이런 내용들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첫째,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론은 이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험과학 혹은 관찰과학 이런 것들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재현이나 관찰이 가능한,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이죠. 그러나 이제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화론처럼 기원론이나 이런 것들은 재현이나 관찰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형이상학에 해당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제1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피지카, 피직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다룬 책들 바로 옆에 있던 책이라 해서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물질이 아닌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 제일 큰 질문이 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진화론이 형이상학인데 과학으로 자꾸 주장되는 이유는 이것이 무신론의 이념적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 교수인 리차드 로원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을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학과 초자연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다. 과학적 설명의 일부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과학 공동체가 또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관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의 편을 드는 것은 사전에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하면 그 진화론이 과학적 주장이거든요.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을 진화론이라고 비유해서 한 거예요. 이게 자연과 초자연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 설명의 일부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공동체가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과학의 편을 드는 것은 우리가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유물론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무신론 과학자들의 이 진화론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의 이념적인 배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원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진화라는 것의 뜻이 굉장히 모호하게 폭넓게 쓰여지고 있어요. 예일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케이스 톰슨이라는 분은 시간에 따른 생물의 형태 변화, 이게 대부분은 같은 종 안에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은 같은 종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진화라고 합니다. 종을 벗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 턱이 작아진다. 그 사랑니가 없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이걸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종을 벗어나는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진화죠. 종 안에서 틀을 많이 만드는 양, 젖을 많이 짜는 양, 뭐 이런 그게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되는 그걸 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형질의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통조상으로부터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게 이게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의 이야기인 거죠. 종을 넘어서는 형태의 변화, 형질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자연의 메커니즘, 이게 이제 돌연변이나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진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진화론이 과학의 가장 근본되는 무신론 과학의 근본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화론이 이제 권위가 생긴 거예요. 진화론의 권위를 자기 학문 분야에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진화 심리학, 병명의 진화, 뭐 법의 진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진화란 말을 마구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주장했던 종을 넘어서는 분화는 대진화이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진화하고 그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면 그것은 우리 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토론을 할 때 진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소진화와 대진화를 반드시 구분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의 핵심 주장은 이 소진화를 보고 대진화를 넘겨짚는 거죠. 소위 extrapolation이라고 합니다. 넘겨짚는 것입니다. 요거를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진화의 evolutionary tree 혹은 phylogenetic tree라고 하는 나무 모양의 이렇게 폭은 형태가 변하는 것이고 이건 나무의 키는 시간이 변하는 그걸 이제 계통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진화, 다윈이 관찰했던 소진화는 대진화가 아니다. 대진화는 누구도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에게 부정당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1980년에 시카고에 있는 필드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필드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죠. 시카고에 있는. 여기에 160여 명의 진화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진화론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화석 증거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수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태의 변화가 폭이고 이 Y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형태가 점점 변해가는 거죠. 거기서 분지돼 가지고 또 다른 형태 있게 나오고 그게 결국 다른 종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다윈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화석, 화석들이 이 분지되는 시기의 화석과 나누어지는 화석, 이 형태의 변화를 쭉 볼 수 있는 연속된 화석들이 쭉 발견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없으니까. 이 화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게 한 개 뭐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시도했던 뭐 시조새, 근데 그게 새라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론 낸 것입니다. 새가 조류와 파충류의 중간에 시조새가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뭐 시조새가 뭐 중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변해가는 연속적인 중간 화석들이 발견돼야 한다. 이것이 다윈이 자기 책에서도, 종의 기원 책에서도 이야기한 내용,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의 주장은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이 형태의 화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회의에 모여서 한 이야기는 이 위대한 사람, great man, 그 찰스 다윈이 시작했던 종의 이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강조, 이게 이제 원래의 진화론이죠. 여기에 대해서 a shift in emphasis,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게 뭐냐? 갑자기 변했다는 거죠. 이 스테픈 제이 굴드라는 하버드 대학의 진화론자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중간 화석이 없으니까 짧은 시기 내에 형태의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증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화석의 중간 화석이 없는 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을 그냥 제안한 것뿐입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점진적 진화, 이게 다윈 진화론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진화론자들이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옛날 그 다윈의 진화론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요즘의 과학으로는 이 진화론이 맞아 들어가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영어로는 Central Dogma of Molecular Biology인데, 모든 생명 현상을 이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정보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 속에 그 원본이 있고, 그 DNA 원본이 복제가 돼가지고, 똑같이 복제가 돼가지고 세포가 하나씩 나눠 가지면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4개가 되고, 그래서 수정란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쭉쭉 불어나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자기복제, 세포는 자기복제를 하죠. 그래서 세포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자기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자기복제의 정보는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RNA라는 것으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마치 뭐냐면은 그 설계도, 청사진은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이렇게 두꺼운 청사진이 필요해요. 그런데 청사진을 이렇게 넘겨보면 장장마다 어떤 방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그려져 있어요. 설계가 돼 있죠. 그러면 그 정보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있는 저 창문의 위치와 또 창문의 재질과 그 크기와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해 놓은 그 정보가 이 속에 있는 정보 중에 있는 것을 카피해 온 것이 RNA입니다.
그 정보만 카피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로 창문을 그 위치에 딱 단 것을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단백질들이 쭉 모여 있는 게 이 방이 되고 전체 건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의 설계도와 실제로 액팅하는 단백질이라는 분자들이에요. 이 분자들이 우리 생명 현상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 빨리 증식되면 암이 돼요. 증식이 안 되면 그 세포가 낡아가지고 죽게 되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이 증식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노화되고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현상은 모든 질병의 현상은 이 정보가 잘못되거나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그래서 정보가 단백질로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창문이 하나라야 되는데 온 벽에 다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것이죠.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든 생명현상, 질병현상과 생리현상을 이 정보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명은 자기 복제뿐 아니라 주변과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유지를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정보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정보를 이쪽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효소들이 필요해요. 효소.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정보와 이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액팅하는 몰레큘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죠. DNA가 먼저 있어야 될까? 단백질이 먼저 있어야 될까? DNA에서 RNA가 되고 단백질이 되려면 효소가 필요하고 DNA에서 DNA를 복제를 하려고 해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전부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종류가 한 종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단백질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누가 동시에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 무신론자들에게 진화론을 이야기해. 갑자기 생명체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이게 리차드 클린턴, 프랜시스 콜린스, 크레이그 벤트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2년에 그 생명의 책을 디코딩, 암호를 해석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선언할 때 이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콜린스는 그 당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정부 측의 이제 지도자였고 크라이그 벤트는 자기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인간 유전체를 전부 우리 회사가 먼저 해버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크라이그 벤터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휴먼 기놈 프로젝트 이후에 그 자기 이름을 딴 J. 크라이그 벤터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JCVI라는 그 비영리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이 연구소에서 하려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포가 뭐냐 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박테리아 종류예요. 이 박테리아 종류는 유전자가 500여 개 있었고 사람은 2만여 개 있다 그래요. 가장 간단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 크기도 가장 작고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이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체라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DNA를 끄집어내서 525개의 유전자를 하나씩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걸 대장균의 세포막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키웠더니 크더라 하는 것이 2016년에 이 발표를 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씩 없애봤더니 한 50개까지는 줄여도 세포가 증식을 하더라. 473개까지 돼도. 그런데 그러니까 세포가 커지는 세포들이 있고 형태가 원래대로가 아니고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몇 개를 7개를 더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480여 개를 만들었더니 원래의 형태하고 비슷하게 되더라. 그래서 기능을 쭉 살펴봤더니 500여 개, 480개 중에 150개 정도는 그 기능조차 아직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생명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유전자의 개수가 있다는 거죠. 525개에서 거의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하자면. 생명체가 스스로 복제하고 주변과 경계를 이룬 그런 생명체를 만들려면 자기 복제를 하는 525개의 최소한 유전자가 동시에 그 유전자의 프로덕트인 단백질까지 같이 세포막까지 같이 있는 게 갑자기 땅 생겨야지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창조론적인 세계관으로 이걸 보면 이 설명은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의 분류를 하고 있는 종분류는 오로지 형태만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1700년대에 종분류를 한 것입니다. 계문강, 목과 속종, 종속,과 문계, 뭐 이런 종속, 과목, 강문계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애니멀 킹덤 하면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동물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전체를 모은 그 그룹을 동물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포유동물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충류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현대는 이게 유전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분류로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1700년대의 분류로. 그 다음에 지질계통표라는 건 1759년부터 이제 그 지층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요. 영국의 지층 분석을 통해서 1872년에 이런 지층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지어내요. 그러니까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표준 화석들을 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걸 애들 그림책에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실제 이런 지층으로 이렇게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라이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건 영국에서 이렇게 발견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세계에서는 또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더 이상 더 발전돼가지고 지금은 1900년대 중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엘 시대에 라이엘은 다윈과 친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연대를 매깁니다. 캠브리아기가 한 5억 년 정도, 그리고 몇 억 년 이걸 붙이는데 지층의 두께로 그 연도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도 뭐 층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캄브리아기하고 원생대, 시생대라는 것을 최근 와서 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동위원소가 발견되고 지층의 연대를 동위원소로 측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위원소로 측정하는 것의 오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몇십억 년, 몇 억 년의 오차가 막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위원소를 사용해 비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과가 라이엘이 이야기했던 지층의 연대가 나올 때까지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걸로 갖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 화석의 연대는 뭘 기준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화석 보고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동위원소로 측정했다. 그럼 동위원소 측정한 것은 오차가 심한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했다.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연대는 그 퇴적암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돌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강물 따라 굴러와서 거기에 퇴적이 됐는지를 근본을 알 수 없는 돌들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으로 지층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화석에만 화석은 퇴적암에만 있으니까 퇴적암으로 지층 연대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연 발생설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를 헝겊으로 이렇게 덮여놨더니 나중에 쥐가 생기더라. 고기를 그냥 열린 데 뒀더니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더라.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관찰한 자연 발생설입니다. 그런데 레디라는 사람이 뚜껑을 덮어 놓으니까 이 파리가 안 생기더라. 그 다음에 이 스팔란자니 같은 사람은 이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니까 그때는 그 시대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거 며칠 지나니까 이 미생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열해가지고 밀봉해두니까 미생물이 안 생기잖아. 통조림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불충분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 백조목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는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맺혀 있어가지고 미생물은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든 여기에서 이게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또 이걸 백조목을 이렇게 부러뜨리니까 다시 미생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이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그 진화론이 그쪽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사회에서 이제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화학적 진화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근거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아마 지구 어떤 곳에 유기물이 가득 찬 하수구처럼 푸르죽죽한 뭔가가 가득 있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야. 그걸 프리모니얼 숲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원시 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수구를 생각하면 그 하수구에는 우리가 먹고 버린 모든 유기물들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 혹은 큰 생물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물이 가득 찬 하수구의 그 시궁창이 생긴 거예요. 무기물에서 이런 것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증류수에다가 돌과 같이 소독한 돌을 이렇게 두면 아무리 오랫동안 둬도 이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생겨도 대기에 산소가 있으면 이게 금방 산화돼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불가능한데 이걸 또 이제 밀러 율이라는 미국의 학자들이 또 실험을 합니다. 플라스크 속에 이 원시 지구의 대기 속에 있을 법한 CO2, 그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고압의 이제 벼락 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걸 했을 때 그때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먼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생명체 만드는 데는 쓸모가 없는 아미노산이었어요. 그리고 핵산 같은 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설사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소가 있어서 분해됐을 것이고 아니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분자들, 우리 유전자를 형성하는 DNA가 되려면 그리고 그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려면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효소가 없으면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를 실행하기 위한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꺼번에 존재해야지 생명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생기는 걸 가지고 단량체가 그다음에 폴리머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보에 의해서 어레인지된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세포들이 정보에 의해서 어레인지된 유기체가 되도록까지 수많은 정보들이 입력돼야 되고 수많은 기구들, 그러니까 단백질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와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전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거는 생명이 생긴 걸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개통도 그냥 뭐 몇 억 년, 요 길이가 몇 억 년이라고 이걸 표시를 해놔요, 보통.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켈의 배아의 그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개체의 발생은, 각각의 개체의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어류, 뭐 양서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개통 발생, 그러니까 종의 분화가 진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개체 발생, 사람이 처음에 태아가 이렇게 되고 태어날 때까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얘들이 이렇게 변해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긴 모양 보면 비슷하잖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사기다 하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에도 이게 해켈의 배아 그림이 사기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과학책 속에 올라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시조새는 새다. 후추나방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고 이건 이 다른 것으로 지금은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성유전학이라는 건데, 이 다윈의 핀치, 이것도 마찬가지, 부리의 크기라든가 길이, 뭐 이런 것들이 그 진화가 아니고, 이거 같은 종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후성유전학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쥐를, 같은 어미의 배에서 나온 쥐를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쥐라고 하면 실험용 쥐들은 대체로 자가교배를 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전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얘들이 태어났을 때 먹는 것을 다르게 먹입니다. 여기는 메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고 이건 없는 걸 먹이면 DNA의 메틸레이션이 그 메틸화가 돼가지고 어떤 유전자들이 그 발현이 되지 않도록 되는데 이게 발현이 잘 되면 이게 아구티 유전자라는 게 발현되면 색깔이 아구티칼라가 돼요. 이게 옅은 갈색을 아구티칼라라고 하는데 이 쥐는 이 쥐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비만이고 당뇨가 생기고 암이 잘 발생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전체를 가진 이 생쥐는 갈색이고 건강하고 당뇨도 없고 암도 잘 안 생깁니다. 이게 같은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게 나오고 나오지 않느냐를 조절해주면 이건 전혀 다른 형태, 이게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연변이로 진화를 설명할 수 없다. 날개가 4개 달린 초파리를 발견하고 안테나가 나야 될 자리에 다리가 난 초파리 같은 게 이제 발견됩니다. 봐라, 이게 진화의 증거잖아. 돌연변이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 있다. 갑자기 진화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날개 2개 달린 울트라 바이소락스라는 이 초파리는 가슴이 2개예요. 토락스가 2개입니다. 바이소락스 해가지고. 그래서 날개가 2쌍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뒤에 날개가 안 움직여요. 자기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에 날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게 자연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죽을 거니까. 이런 건 그 실험실에서 먹이를 주면서 키우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침팬지와 사람이 98%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사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98%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전체 연구의 결과는 전체 유전체를 연구를 해본 결과는 유전체 정보 전체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명 현상을 이야기할 때 유전자 발현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간 부분이 한 30% 이상이 최소한 다르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고 유전자의 배열도 달라요. 그리고 염색체의 개수도 달라요. 그러면 이건 침팬지와 사람의 중간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가지고 한 것이지, 유전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카르텔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신론 이념의 기반이다. 진화론자인 클라크 호웰이라는 사람이 인류 진화를 설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이 분야는 아주 적은 증거를 가지고 설화적인 처리를 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진화에 대한 완성된 시나리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이게 1996년에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거 아까 와인버그는 이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종교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거짓말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명에 대한 최대 기회일 수 있다.
이게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리차드 러원틴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발이 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힘을 합쳐서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의 근본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사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의 체슬랍 밀로즈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진정한 인민의 아편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오히려 마구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지르는 배신이나 탐욕이나 비겁함이나 살인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위안이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도 이 진화론을 따르면서 천국이나 내세라는 것이 없다.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한 요정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존 레녹스라는 이 기독교인 과학자는 무신론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정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 거라는 거죠. 리처드 파인만은 과학자들도 자기 분야 바깥에서는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멍청하다. 이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기독교인인 리처드 파인만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한 이런 우주는 현재, 과거, 미래를 막 나오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이 파인만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유신진화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다음의 모든 것은 진화의 방법을 따랐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진화가 워낙 대세가 돼 있고 이게 기독교와 너무 부딪히는 것 같으니까 좀 중간에 화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아까 인간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정부 측 지도자였던 책임자였던 NIH 수장이었던 이 사람은 늦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유전체 연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 해가지고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제 유전체의 정보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유신 진화론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이올로고스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신학을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합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스키니스 같은 분은 유신진화론을 수용하면 교회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이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왜? 유신진화론도 결국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 생명체를 만든 게 아니고 종류대로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체를 만들지 않고 조건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천둥번개에 의해서 생명체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진화 하나의 생명체에서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생겼다. 이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거기에 창세기 3장이 없어집니다. 아담을
특정할 수 없죠. 일군의 침팬지들에 의해서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들이 나오고 그 유인원 그룹들 중에서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생겼다. 그 중간에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슨 이 각종 인간들이 여기에 놓여 있다. 이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그걸 하면 아담을 특정할 수 없다. 아담을 특정할 수 없으면 원죄를 이야기할 수 없다. 창세기 3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죄가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는 거죠. 죄가 없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진다는 거죠. 유신 진화론은 이 시대의 교회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이걸 받아들이면 그 트로이의 목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식의 원천인 성경의 앞부분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의 앞부분을 부인하면은 뒷부분은 어떤 거기에 대한 비난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연습이 잘 됐는데 성경 전체를 버리는 거죠. 과학주의는 과학이 진리와 합리성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신념입니다. 진화론으로부터 이제 과학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다른 말로 과학기술 만능주의, 과학제일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자연주의, 물리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물질을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영혼, 그 다음에 사후의 세계, 인간의 정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이다. 전부 물질의 화학신호의 결과로 그냥 공중에 있는 것이죠. 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신호가 끝나면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진다. 이게 과학주의가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과학적인, 물질적인 것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철학적 자연주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과학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들조차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철학적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은 뭘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팩트를 진리라고 한다. 과학으로 물질로서 증명될 수 있는 팩트, 그것들을 모은 것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건 공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이고 믿음은 사적인 것이다. 너만 믿잖아. 네가 믿는 거하고 이 사람이 믿는 거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마. 방구석에 처박혀 너 혼자 생각해. 이것이 과학주의가 기독교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속에 이미 이게 들어와 있어요. 진화론을 배운 사람은 과학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해서 유일하고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믿음이지 이게 과학주의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물질적인 부분에는 맞지만 철학적 자연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의 지식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과학은 마치 떠 있는 배들 위에 중심을 쌓아서 이제 잘 세운 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획기적인 장비가 발달되면 이전의 지식은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의 현미경으로 보다가 고배율의 광학 현미경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발견되니까 세포 속에 핵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가득 차 있네. 이걸 다윈 시대의 사람은 세포가 그냥 물주머니라고 생각을 했고 전자현미경이 발견된 이후에는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그냥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단순성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고분자, 아까 단백질이나 DNA 구조를 보는 현미경까지 생긴 거죠. 이게 미시적인 건 그렇고 거시적으로는 망원경이 있다가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생기고 엑스 망원경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레디에이션으로 이제 관찰하는 망원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죠. 그러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게 또 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에서 조금씩 쌓는 게 아니고 어떤 진보가 일어나면 이전의 거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걸 중심으로 새로운 게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의 지식이 지금 현재의 지식으로 자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진화론은 그러니까 현재의 과학의 발전을 지금 목조르고 있는 이제 과거의 굴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고 공격적 무신론자들을 과학주의자라고 하고 아까 필드 뮤지엄에서 있었던 진화론자들이 다윈에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 하면은 기독교를 저격하는 저격수들을 양성합니다. 과학자들 중에. 리차드 도킨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공격이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신은 없어.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위험.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1970년대 초에 영국에서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비를 구할 목적으로 진화론을 사회에 쉽게 교육하는 석좌 교수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이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용된 저격수예요. 그래서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 아마 없을걸.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냥 네 지금 생을 즐겨. 걱정하지 말고 이게 런던의 2층 버스에 이렇게 선전 문구를 붙여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무신론자를 대표해서 유신론자와 토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신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책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신론으로 넘어간 것에는 이 사람들의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의 주장들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제 거슬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논증하지 않는다. 상대의 주장은 듣지 않고 비판만 한다. 그들의 주장은 초등학생 수준.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이 애들 수준,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귀 막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하는 것, 비과학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안 허친슨, 과학주의는 다른 학문들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오만과 지적 따돌림의 대가로 다른 학문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걱정을 해주는 거죠. 이 과학주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 교황청이 갈릴레이를 이제 신학으로 심판을 했다면, 현재는 세상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놓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컨실리언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통섭 혹은 지식의 대통합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과학의 아래 모든 지식들이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뒤바뀐 거죠. 과학이 모든 학문을 검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이 하는 주장들이 이제 과학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아바타나 매트릭스 속에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바타를 사용해서 내가 마치 아바타로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해가지고 IQ는 높고 신장도 크고 뭐 인물도 잘생긴 이런 인공생명이 탄생돼요. 새로운 생명. 아까 이 신세틱 바이올로지라고 이야기한 그 크라이그 벤터가 회사를 만든 이유가 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I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AI. 그러니까 AI가 모든 전지전능한 AI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이보그. 그래서 이런 가상의 세계, 사이보그, AI의 지능, 트랜스휴머니즘. 이런 것이 뒤섞인 인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것이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손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끼치는 해악이 기독교의 지적 기반을 없애는 것이 과학주의의,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즉각적인 욕구의 만족으로 변해들, 적극적인 선을 추구하지 않고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냥 해만 끼치지 않는 미니멀리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중시하지 않고 책임도 최소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나의 권리야라고 바꾸든지. 사람을 관용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나 생각의 관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참아라. 동성애, 젠더 이런 거 다 참아. 사람을 관용하는 게 아니고 행위나 이념을 관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됩니다. 양육을 비효율화합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만들고 지식의 근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에 대해 머리만 감추는 타조 같은 크리스찬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대할 때
자연과 성경 둘 다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과 신학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통과 세계관,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과학과 신학이 성경과 자연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강화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에 의해 가지고 성경의 해석도 변해가고 있고, 자연을 해석하고 있는 과학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만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이걸 분명하게 이 전체를 같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학주의자들은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과학으로 이제 점점 설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설 자리가 저 틈새에 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만 신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귀납법, 과학적 방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이런 공격이 과학을 통해서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화론은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창조론은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이성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유신 진화론, 이거 뭐 좀 적절한 타협 아닌가요? 6일간의 천지 창조, 이 신화 같지 않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이 교차로에서 우리를 데리고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 쪽으로 흘러가는 그 생각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이 교차로 속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자고 설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쪽 길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 이게 이제 존재의 근원, 그러니까 존재론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반을 진짜 지식의 기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과학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설명의 방법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